결혼 3년 차를 맞은 민준과 수연은 평범한 맞벌이 부부였습니다. 아침마다 함께 식사를 하고 각자의 회사로 향하는 일상이 반복되었죠. 민준은 수연보다 30분 정도 일찍 집을 나섰고 수연은 매일 아침 8시 30분쯤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둘 다 강남 지역에 있는 회사로 출근했지만 회사 위치가 달라서 지하철역에서 헤어졌어요. 민주는 2호선을 타고 수연은 3호선을 탔습니다. 평범하고 일상적인 출근길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민주는 이상한 점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연의 출근 시간이 놀라울 정도로 정확해진 거예요. 과거에는 5분에서 10분 정도 앞뒤로 차이가 있었는데 이제는 분 단위까지 딱 맞아떨어졌습니다. 8시 30분 정각이면 어김없이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죠. 민주는 처음에는 수연이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아서 시간 관리에 신경 쓰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이 계속 마음 한구석에 남아 있었습니다. 어느 월요일 아침 민주는 회사 근처 카페에 들렀다가 우연히 수연의 출근길을 목격하게 됩니다. 평소와 다른 시간에 그 길을 지나가게 된 거였죠. 지하철역 3번 출구에서 나와 회사 방향으로 걸어가는 수연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검은색 코트를 입고 핸드백을 든 수연은 평소처럼 차분한 걸음으로 걷고 있었어요. 민주는 반가운 마음에 손을 들어 인사하려다가 문득 멈칫했습니다. 수연의 뒤편 약 1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같은 속도로 걷고 있는 한 남자가 눈에 들어왔거든요. 그 남자는 회색 코트에 검은색 가방을 메고 있었습니다. 키는 175cm 정도로 보였고 체격은 보통이었죠. 특별히 눈에 띄는 외모는 아니었지만 민준의 시선을 사로잡은 건 그의 걸음걸이였어요. 수연과 정확히 같은 보폭으로 같은 리듬으로 걷고 있었습니다. 수연이 속도를 줄이면 그 남자도 자연스럽게 속도를 줄였고 수연이 신호등 앞에서 멈추면 그 남자도 정확히 10m 뒤에서 멈췄죠. 민주는 처음에는 그저 같은 방향으로 가는 직장인이려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보통 사람들은 출근길에 각자의 속도로 걷기 마련인데 이 두 사람의 거리는 너무나 일정했습니다. 민주는 카페 유리창 너머로 그 장면을 지켜봤죠. 수연과 그 남자는 회사가 밀집된 블록으로 접어들었고 골목 입구에서 그 거리가 조금씩 좁혀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말을 섞거나 서로를 돌아보는 모습은 없었어요. 마치 서로의 존재를 의식하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민주는 그날 하루 종일 그 장면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회의 시간에도 그 남자의 회색 코트가 눈앞에 어른거렸고 점심시간에도 입맛이 없었죠. 퇴근 후 집에 돌아와서도 수연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우연일 수도 있다고 스스로를 달랬어요. 같은 지하철역을 이용하고 같은 방향으로 출근하는 사람이야 얼마든지 있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의 불안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주는 일부러 평소보다 늦게 출근했습니다. 그리고 수연이 이용하는 지하철역 근처에서 기다렸죠. 8시 45분쯤 수연이 3번 출구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2분 후에 그 회색 코트를 입은 남자가 같은 출구로 나왔어요. 민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은 전날과 똑같은 패턴으로 움직였죠. 10m 간격 같은 보폭 같은 속도, 그리고 회사 블록 골목 입구에서 자연스럽게 좁혀지는 거리. 민주는 며칠 더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관찰했습니다. 수요일도 목요일도 금요일도 패턴은 동일했어요. 수연과 그 남자는 마치 보이지 않는 줄로 연결된 것처럼 정확한 거리를 유지하며
출근했습니다. 비가 오는 날에도 눈이 내리는 날에도 그 패턴은 변하지 않았죠. 민주는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철저하게 계획된 동선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출근하고 있었지만 누가 봐도 남남처럼 보이도록 완벽하게 위장하고 있었던 겁니다. 민주는 그 남자가 누구인지 알아내기 위해 조심스럽게 뒤를 밟았습니다. 회사 블록에 들어선 두 사람은 같은 건물로 들어갔어요. 민준의 예상과 달리 그 남자는 수연과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건물 로비에서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갈라섰죠. 수연은 왼쪽 엘리베이터로, 그 남자는 오른쪽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마치 전혀 모르는 사이처럼 행동했어요. 민주는 그 모습을 보며 등골이 서늘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수연의 회사는 마케팅 대행사였습니다. 직원이 50명 정도 되는 중소기업이었죠. 민주는 수연에게 자연스럽게 회사 이야기를 물었어요. 최근에 새로 들어온 직원이 있냐고, 어떤 프로젝트를 하고 있냐고 물었습니다. 수연은 평소처럼 대답했죠. 최근에 협력업체랑 미팅이 많아서 바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팀 동료인 재훈 씨와 함께 일하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어요. 민주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온몸에 긴장이 흘렀습니다. 재훈 바로 그 회색 코트를 입은 남자였습니다. 민주는 수연의 회사 홈페이지를 찾아봤어요. 직원 소개 페이지에서 재훈의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마케팅 2팀 대리 입사 5년 차였죠. 수연과 같은 팀이었습니다. 민주는 며칠간 수연의 일정을 유심히 관찰했어요. 수연이 외근을 나간다고 할 때마다 혹시 재훈과 함께 가는지 물어봤습니다. 수연은 대부분 그렇다고 대답했죠. 협력업체 미팅이나 현장 실사 같은 일정은 보통 2명이 함께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민주는 수연의 회사 근처 카페에서 점심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회사 식당에서 나오는 직원들 사이에서 수연과 재훈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절대 함께 있지 않았죠. 수연은 여자 동료 2명과 함께 걸었고 재훈은 남자 동료들과 따로 움직였습니다. 점심을 먹으러 가는 방향도 달랐어요. 수연은 회사 건너편 한식당으로, 재훈은 반대 방향 분식집으로 갔습니다. 마치 서로를 의식적으로 피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민주는 회사 내부에서 두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더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수연 회사의 협력업체 직원인 척하며 회사 로비에서 기다려봤어요. 점심시간 직후 회의실로 들어가는 사람들을 관찰했습니다. 수연과 재훈이 같은 회의에 참석하는 모습을 봤죠. 하지만 두 사람은 회의실 안에서도 철저하게 거리를 뒀습니다. 수연은 창가 쪽에 앉았고 재훈은 문 쪽에 앉았어요. 회의 중에도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발표 자료를 공유할 때도 직접 주고받지 않고 다른 동료를 통해 전달했죠. 민주는 이 모든 게 너무나 계산된 행동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출근길에서는 은밀하게 함께 움직이면서도 회사 안에서는 남남처럼 행동하는 거였어요. 동료들의 눈에는 그저 같은 팀에서 일하는 평범한 동료로만 보일 겁니다. 오히려 서로를 의식적으로 피하는 모습 때문에 더욱 의심받지 않을 수 있었죠. 민주는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나 친분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회사라는 공간을 완벽한 위장막으로 활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민준이 발견한 건 또 있었습니다. 외근 일정이 유독 많다는 점이었어요. 보통 마케팅 대행사에서 외근은 한 달에 3-4번 정도가 평균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수연과 재훈은 일주일에 2-3번씩 외근을 나갔죠. 게다가 출장도 잦았습니다. 지난 2달간 수연은 총 4번의 출장을 다녀왔는데 모두 재훈과 함께였어요. 대전, 광주.
부산, 제주 모두 1박 2일 일정이었습니다. 민주는 이 패턴이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규칙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민주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수연의 회사 동료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수연과 같은 대학을 나온 선배 언니가 있었거든요. 그 언니에게 자연스럽게 물었죠. 수연이 요즘 일이 많이 바쁘냐고. 재훈이라는 동료와 자주 일한다던데. 어떤 사람이냐고 물었습니다. 그 언니는 아무 의심 없이 대답했어요. 재훈은 일 잘하고 성실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수연이랑은 업무 스타일이 잘 맞아서 팀장님이 자주 같이 일정을 잡는다고 했죠. 둘이 함께 진행한 프로젝트가 성과가 좋아서 회사에서도 효율적인 조합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는 그 말을 듣고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회사 사람들은 아무도 의심하지 않고 있었어요. 오히려 일 잘하는 팀으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수연과 재훈은 회사라는 시스템을 완벽하게 이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업무라는 명목 아래 함께 있을 수 있는 시간을 최대한 확보하고 누구도 의심하지 않도록 완벽하게 위장했죠. 민주는 분노보다는 허탈함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민주는 감정을 앞세우지 않기로 했습니다. 의심만으로 사람을 몰아세울 수는 없다고 생각했죠.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수연의 외근 일정을 면밀히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수연은 화요일마다 협력업체 미팅이 있다고 했습니다. 주로 강남이나 서초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라고 했죠. 민주는 수연의 핸드폰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앱을 설치했습니다. 가족 안전 확인용 앱이라는 명목으로 서로 동의하에 깔아뒀던 거였어요. 평소에는 한 번도 확인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어느 화요일 오전 수연은 평소처럼 외근을 나간다고 했습니다. 강남에 있는 디자인 업체와 미팅이 있다고 했죠.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일정이라고 했습니다. 민주는 회사에서 핸드폰으로 수연의 위치를 확인했어요. 오전 9시 30분쯤 수연은 회사를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10시가 되자 수연의 위치는 강남이 아닌 영등포구 여의도 근처에 표시됐어요. 민주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디자인 업체는 강남 역삼동에 있다고 했거든요. 민주는 그 위치를 지도에서 자세히 확인해 봤습니다. 여의도 구청 뒤편의 주택가였어요. 그 일대는 낮 시간에도 조용한 동네로 알려진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오래된 모텔 몇 곳이 있었죠. 민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수연의 위치는 정확히 그 모텔 밀집 지역 한가운데에 멈춰 있었어요.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손이 떨렸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상황을 기록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도 같은 패턴이 반복됐습니다. 수연은 이번에는 서초동 광고 대행사와 미팅이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수연의 핸드폰 위치는 또다시 여의도 구청 뒤편에 표시됐습니다. 정확히 지난주와 같은 위치였죠. 시간대도 비슷했습니다.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1시까지였어요. 민주는 이번에는 재훈의 차량 위치도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재훈은 회사 차량을 이용한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민주는 수연 회사의 지인을 통해 재훈의 차량 번호를 알아냈습니다. 민주는 직접 그 지역으로 차를 몰고 갔습니다. 여의도 구청 뒤편 모텔 골목에는 차량 2대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어요. 민주는 골목 입구의 편의점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기다렸습니다. 오전 10시쯤 익숙한 차량이 골목으로 들어오는 게 보였죠. 재훈의 회사 차량이었습니다. 검은색 소나타였어요. 차는 모텔 스카이인 앞 주차 공간에 멈췄습니다. 민주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재훈이 차에서 내렸지만 혼자였어요. 모텔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10분쯤 지나자
또 다른 차량이 골목으로 들어왔습니다. 흰색 아반떼였어요. 수연의 차량이었습니다. 민준의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습니다. 수연이 차에서 내렸죠. 주변을 한번 둘러본 후 모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준은 그 장면을 핸드폰으로 촬영했어요. 손이 떨려서 화면이 흔들렸지만 충분히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시간은 오전 10시 20분이었습니다. 민준은 차 안에서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2시간 후 재훈이 먼저 모텔에서 나왔습니다. 차에 올라타서 골목을 빠져나갔어요. 15분쯤 지나자 수연도 나왔습니다. 머리를 다시 묶고 옷매를 가다듬는 모습이 보였죠. 수연은 차에 올라타서 반대 방향으로 나갔습니다. 민주는 그 모든 장면을 기록했어요. 시간, 장소, 차량 번호 모든 것을 메모했습니다. 그리고 모텔 이름과 주소도 적어뒀죠. 증거는 하나씩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다음 주에도 같은 장소에 나갔습니다. 이번에는 목요일이었어요. 수연은 광화문에서 클라이언트 미팅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수연의 위치는 또다시 여의도 구청 뒤편에 표시됐죠. 민주는 이번에도 그 골목에서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되자 재훈의 차량이 먼저 들어왔고 10분 후 수연의 차량이 뒤따라 들어왔어요. 같은 모텔 같은 패턴이었습니다. 민주는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했습니다. 골목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선명하게 녹화되어 있었어요. 민주는 일주일에 2번씩 이런 패턴이 반복된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화요일과 목요일. 주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 사이였어요. 수연은 항상 외근이나 미팅이 있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모텔에 있었습니다. 민주는 모텔 주인에게 몇 가지를 물어보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괜히 수연에게 들킬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신 주변 상가 CCTV 위치를 확인했죠. 필요하면 나중에 요청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한 달간의 관찰 결과 민주는 총 8번의 만남을 확인했습니다. 모두 같은 장소, 같은 시간대였어요.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규칙적이었습니다. 민주는 모든 기록을 파일로 정리했죠. 날짜, 시간, 위치, 사진, 차량, 블랙박스 영상까지 빠짐없이 저장했습니다. 감정은 접어두고 사실만을 기록했어요. 분노는 나중에 터뜨려도 늦지 않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민주는 모텔에서의 만남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죠. 특히 출장 일정에 대한 의심이 컸습니다. 수연은 지난 석 달간 총 5번의 출장을 다녀왔어요. 모두 재훈과 함께였습니다. 대전에 2번, 부산에 1번, 광주에 1번, 그리고 제주도에 1번 다녀왔죠. 모두 1박 2일 일정이었습니다. 민주는 수연의 출장비 정산 내역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연은 평소에 가계부를 꼼꼼하게 정리하는 편이었습니다. 회사 법인카드 사용 내역도 집에 있는 파일에 정리해뒀어요. 민주는 수연이 잠든 사이에 그 파일을 꺼내서 확인했습니다. 가장 최근 출장인 부산 출장 내역부터 살펴봤죠. 출장 날짜는 지난달 15일과 16일 이틀이었습니다. 출장 목적은 부산 소재, 식품업체 현장 실사 및 미팅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출장비로는 교통비와 숙박비, 식비가 청구되어 있었습니다. 민주는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15일 오후 2시에 부산역 근처 음식점에서 점심 식사비가 결제되어 있었어요. 5만 8천 원이었습니다. 저녁에는 해운대 근처 횟집에서 12만 원이 결제됐죠. 숙박비는 해운대 비즈니스 호텔에서 15만 원이 결제되어 있었습니다. 민주는 이 내역들을 하나씩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우선 부산역 근처 음식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날 점심시간에 법인카드로 결제한 손님이 있었는지 물어봤죠. 음식점 주인은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남녀 2명이 왔다고 했어요. 민주는 가슴이 철렁했지만 침착하게 더 물어봤습니다. 혹시 그날 몇 시쯤 왔었는지 기억하냐고 물었죠. 주인은 오후 2시쯤이었다고 했습니다. 점심시간이 거의 끝날 무렵이라 기억에 남는다고 했어요. 민주는 전화를 끊고 다음 장소를 확인했습니다. 해운대 횟집이었죠. 이번에도 전화를 걸어서 물어봤습니다. 그날 저녁 법인카드로 결제한 손님이 있었는지 물어봤어요. 횟집 직원은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남녀 손님 2명이었다고 했죠. 회를 시켜서 먹었다고 했습니다. 민주는 숙박비 내역도 확인했어요. 해운대 비즈니스 호텔에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날 수연의 이름으로 예약된 방이 있었는지 물어봤죠. 호텔 직원은 개인정보라서 알려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민주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냈어요. 수연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집에 오는 카드 명세서를 살펴봤죠. 민주는 다른 출장 내역도 확인했습니다. 대전 출장 때도 비슷한 패턴이었어요. 법인카드로는 식사비와 숙박비만 결제되어 있었지만 개인 카드로는 편의점에서 술과 안주를 산 내역이 있었습니다. 광주 출장 때도 마찬가지였죠. 제주도 출장 때는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개인 카드로 제주 시내 카페에서 디저트를 산 내역이 있었고 저녁에는 바닷가 근처 레스토랑에서 식사비가 결제되어 있었어요. 법인카드 사용 내역에는 없는 장소였습니다. 민주는 출장 일정과 실제 업무 내용을 대조해 봤습니다. 부산 출장의 경우 식품업체 현장 실사가 목적이라고 했는데 정작 그 업체는 부산 북구에 있었어요. 그런데 수연과 재훈이 머문 곳은 해운대였습니다. 거리가 15km 이상 떨어진 곳이었죠. 업무상 해운대에 머물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대전 출장도 마찬가지였어요. 미팅 장소는 대전역 근처였는데 숙박한 호텔은 유성 온천 지역이었습니다. 민주는 회사 출장비 규정도 확인해 봤습니다. 수연 회사는 출장 시 숙박비를 1인당 1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수연이 청구한 숙박비는 항상 15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였습니다. 규정보다 많은 금액이었죠. 민주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따로 방을 잡지 않고 한 방을 쓰면서 비용을 나눠서 청구한 겁니다. 그래서 개인당 금액이 높게 나온 거였어요. 민주는 재훈의 출장비 내역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쉽지 않았어요. 대신 수연 회사의 지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재훈도 같은 출장에 다녀왔을 테니 비슷한 금액을 청구했을 거라고 추측했죠. 민주는 출장비 청구 서류를 보면서 하나의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교통비 항목에서 KTX 왕복 요금이 두 사람 모두 청구되어 있었는데 실제로는 회사 차량을 이용했다는 정황이 있었어요. 증거는 점점 쌓여갔습니다. 모텔 출입 기록, 출장지에서의 의심스러운 행적 비용, 청구 내역의 불일치 모든 것이 하나의 그림을 완성하고 있었어요. 수연이 믿었던 완벽한 알리바이는 기록 앞에서 하나씩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모든 증거를 날짜별로 정리해서 파일로 만들었습니다. 감정은 최대한 배제하고 사실만을 기록했죠.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습니다. 민주는 한 달간 모은 모든 증거를 책상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날짜별로 정리된 사진 파일들, 차량 블랙박스 영상, 출장비 내역서, 신용카드 명세서 위치 추적 기록까지 빠짐없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서류 더미를 보고 있자니 가슴 한쪽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이 모든 게 현실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죠. 결혼 3년 차, 아직 신혼의 설렘이 남아있어야 할 시기였는데 민준의 손에는 아내의 불륜을 증명하는 차가운 증거들만 쌓여 있었습니다.
민주는 증거 파일을 하나씩 넘기며 지난 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수연과 처음 만난 건 5년 전 친구 소개팅 자리였어요. 수연은 밝게 웃으며 인사했고 민주는 그 웃음에 반했습니다. 1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했죠. 결혼식 날. 수연은 민준의 손을 꼭 잡으며 평생 함께하자고 약속했습니다. 민준도 그 약속을 믿었어요. 맞벌이라 바쁘긴 했지만 주말마다 함께 시장을 보고 저녁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이었죠. 그런데 언제부터였을까요? 수연의 출근 시간이 정확해지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였는지 민주는 기억을 더듬어 봤습니다. 아마 6개월 전쯤이었을 거예요. 그때부터 수연은 외근이 잦아졌고 출장도 늘어났습니다. 민주는 수연이 승진을 준비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열심히 일하는 아내를 응원했습니다. 퇴근하면 피곤해하는 수연에게 어깨를 주물러 주기도 했죠. 그런데 그 모든 시간 동안 수연은 재훈과 함께 있었던 겁니다. 민주는 책상 서랍에서 결혼사진 앨범을 꺼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수연의 모습이 보였어요. 웨딩드레스를 입고 행복해하던 그 표정이 이제는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저 웃음이 진짜였을까? 저 약속이 진심이었을까? 민주는 알 수 없었습니다. 앨범을 넘기다가 신혼여행 사진이 나왔어요. 제주도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바닷가에서 손을 잡고 웃고 있었죠. 그런데 수연은 얼마 전 재훈과 함께 제주도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다른 사람과 시간을 보냈을 거예요. 민준의 눈가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참으려고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처음에는 몇 방울이었는데 점점 많아졌죠. 민주는 책상에 엎드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분노보다 먼저 찾아온 건 허탈감이었어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다는 상실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3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죠. 민주는 주먹으로 책상을 쳤습니다. 아프지만 마음의 고통보다는 덜했어요. 한참을 울고 나자 이상하게도 머리가 맑아졌습니다. 민주는 눈물을 닦고 다시 증거 파일을 들여다봤어요. 감정에 휘둘리면 안 된다고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냉정한 판단이었죠. 민주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차근차근 생각해 봤습니다. 수연과 대화를 시도할까? 아니면 바로 이혼 절차를 밟을까? 재혼을 직접 만나서 따질까? 여러 가지 선택지가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하지만 민준의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이 관계는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는 거였어요. 설득이나 타협의 여지는 없었습니다. 수연이 한두 번 실수한 게 아니었죠. 6개월간 계획적으로 반복된 배신이었습니다. 회사 시스템을 이용해서 완벽하게 위장했고 민준을 철저히 속였어요. 출장이라며 재훈과 함께 여행을 다니고 외근이라며 모텔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행동에 선처란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민주는 한 가지 더 생각해낸 게 있었습니다. 수연과 재훈의 관계가 회사 내에서 어떻게 처리될지였어요. 두 사람은 업무 시간을 이용해서 사적인 만남을 가졌습니다. 출장비를 부정하게 사용했고 근무 시간 중에 모텔에 갔죠. 이건 단순히 개인적인 불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회사 규정 위반이기도 했어요. 민주는 이 부분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민주는 수연 회사의 내부 규정을 찾아봤습니다. 회사 홈페이지에 직원 행동 강령이 공개되어 있었어요. 그 중에는 근무 시간 중 사적 행위 금지 항목이 있었습니다. 또 출장비나 법인카드, 부정 사용 시 징계 대상이 된다는 내용도 있었죠. 회사 자산을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재훈이 회사 차량을 이용해서 모텔에 간 것도 여기에 해당될 거예요.
민주는 증거 파일을 두 세트로 복사했습니다. 하나는 이혼 소송용이었고 다른 하나는 회사 제보용이었어요. 회사에 직접 제보하지는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대신 익명으로 회사 감사부서에 정보를 전달할 계획이었죠. 외근, 허위 보고 출장비 부정, 사용 근무 시간 중 사적 행위 같은 객관적 사실만 전달하면 됐습니다. 회사가 알아서 조사하고 판단할 거였어요. 민주는 모든 계획을 노트에 정리했습니다. 1단계 변호사 상담, 2단계 이혼 소송 준비, 3단계 회사 제보, 4단계 이혼 소송 진행,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갈 생각이었어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냉정하게 법적 절차를 따르기로 했습니다. 수연에게 기회를 주거나 용서를 구할 생각은 전혀 없었죠. 민준의 결심은 단단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지만 민준은 잠들지 않았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될 일들을 준비했어요. 증거 파일을 USB에 백업하고 클라우드에도 저장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여러 곳에 분산 저장했죠. 변호사 사무소 목록도 작성했습니다. 평판이 좋은 곳, 세 곳을 골라서 내일 연락하기로 했어요. 민주는 이 모든 과정을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월요일 아침 일찍 변호사 사무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와 상담 약속을 잡았어요. 오후 3시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변호사는 민준이 준비한 증거 파일을 꼼꼼히 살펴봤죠. 사진, 영상, 출장비 내역, 위치, 추적 기록 모든 것을 확인한 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거가 매우 충분하다고 했어요. 유책 배우자로 인정받는데 문제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민주는 이혼 소송 절차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변호사는 한 가지 조언을 더 해줬습니다. 회사 내부 문제로 접근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했어요. 불륜 그 자체보다 업무 규정 위반으로 문제를 삼으면 더 객관적이라고 했습니다. 개인적 감정이 아니라 회사 규칙 위반이니까 누구도 옹호하기 어렵다는 거였죠. 민주는 이미 그 부분을 생각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변호사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러면서 회사 제보는 익명으로 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감정적 보복이 아니라 정당한 문제 제기로 보여야 한다고 했죠. 민주는 사무실로 돌아와서 제보 자료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개인적 감정은 모두 배제하고 객관적 사실만 적었어요. 첫 번째 항목은 외근 허위 보고였습니다. 수연과 재훈이 보고한 외근, 장소와 실제 위치가 다른 사례를 날짜별로 정리했죠. 협력업체 미팅이라고 보고했지만 실제로는 여의도 모텔 지역에 있었던 기록을 첨부했습니다. 위치 정보와 시간대가 명확히 표시되어 있었어요. 총 8건의 사례가 정리되었습니다. 두 번째 항목은 근무 시간 중 사적 행위였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는 명백한 근무 시간이었어요. 그 시간에 업무와 무관한 장소에 머문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했습니다. 민주는 모텔 주변 CCTV 영상, 캡처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증거로 첨부했죠. 두 사람이 같은 시간대에 같은 모텔에 출입한 장면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회사 차량 번호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재훈이 회사 자산인 차량을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겁니다. 세 번째 항목은 출장비 부정 사용이었습니다. 민주는 출장 일정과 실제 동선의 불일치를 지적했어요. 부산 출장의 경우 업무 목적지는 부산 북구였는데 숙박지는 해운대였습니다. 업무상 필요가 없는 지역에서 고가의 숙박비를 사용한 거였죠. 또한 교통비 이중 청구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KTX 요금을 청구했지만 실제로는 회사 차량을 이용한 정황이 블랙박스에 기록되어 있었어요. 대전, 광주, 제주 출장도 마찬가지 패턴이었습니다. 민주는 제보 내용을 여러 번 검토했습니다. 감정적 표현이 있는지,
확인했어요. 수연이나 재훈을 비난하는 문장은 모두 삭제했습니다. 대신 날짜, 시간, 장소, 금액 같은 객관적 정보만 남겼죠. 증거 자료는 파일 번호를 붙여서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누가 봐도 신빙성 있는 제보로 보이도록 만들었어요. 민주는 이 자료를 익명 이메일 계정으로 회사 감사실에 발송했습니다. 제목은 간단하게 업무 규정 위반 정황 제보라고 적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연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화장도 제대로 하지 않은 모습이었어요. 민주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했습니다. 그저 몸 조심하라는 말만 건넸죠. 수연은 힘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집을 나갔습니다. 민주는 수연이 나간 후 회사 지인에게 연락을 취했어요. 감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지인은 조용히 말해줬죠. 마케팅 2팀 전체가 조사 대상이 됐다고 했습니다. 감사팀은 우선 외근 보고서와 실제 위치 정보를 대조했습니다. 회사 차량에는 GPS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재훈이 사용한 차량의 이동 경로가 모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보고서에는 강남이라고 적혀 있는데 실제로는 여의도에 있었던 사례가 여러 건 발견됐죠. 시간대도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특정 지역에 머물렀다가 오후 2시쯤 회사로 복귀하는 패턴이 반복됐어요. 출장비 내역도 문제가 됐습니다. 감사팀은 실제 업무 목적지와 숙박 장소의 거리를 계산했어요. 업무상 합리적인 선택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또한 교통비 청구 내역과 차량 GPS 기록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도 지적됐죠. KTX를 탔다고 보고했는데 실제로는 회사 차량으로 이동한 정황이 명확했습니다. 이건 단순 실수가 아니라 고의적 허위 보고였어요. 감사팀은 두 사람을 따로 불러서 조사했습니다. 수연과 재훈은 각각 다른 이유를 댔습니다. 하지만 진술이 서로 맞지 않았어요. 수연은 업무상 필요해서 그렇게 했다고 했고, 재훈은 팀장의 지시였다고 했습니다. 감사팀은 팀장도 조사했죠. 팀장은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의 거짓말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감사팀은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모텔 지역 CCTV 자료를 확보했고 두 사람이 같은 시간에 출입한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일주일간의 조사 끝에 감사팀은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외근 허위 보고, 근무 시간, 이탈 출장비 부정 사용 회자, 자산 사적 이용 모든 혐의가 인정됐어요. 특히 이것이 일회성이 아니라 6개월간 지속적으로 반복됐다는 점이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감사 보고서는 인사위원회로 넘어갔죠. 징계 절차가 시작된 겁니다. 민주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차분하게 다음 단계를 준비했습니다. 징계위원회가 열린 건 감사가 시작된 지 2주 후였습니다. 회사 회의실에서 임원 5명과 인사팀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어요. 수연과 재훈은 각각 따로 회의실에 불려갔습니다. 민주는 회사 지인을 통해 그날의 상황을 전해들었죠. 수연은 회의실에 들어서자마자 창백한 얼굴로 자리에 앉았다고 합니다. 손을 떨고 있었고 시선은 바닥만 향하고 있었어요. 징계위원회는 냉정하게 조사 결과를 낭독했습니다. 위원장은 감정을 배제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총 8건의 외근 허위 보고가 확인됐다고 했어요. 보고된 장소와 실제 위치가 명백히 다른 사례들이었습니다. 또한 근무 시간인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 사이에 업무와 무관한 장소에 머문 사실도 지적됐죠. 회사 입장에서는 그 시간 동안 급여를 지급했는데 직원은 업무를 하지 않은 겁니다.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에 해당했어요. 수연은 변명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출장비 부정 사용 내역도 낱낱이 공개됐습니다. 업무 목적지와 동떨어진 곳에서 고가
숙박을 한 사례가 5건이었어요. 교통비 이중 청구 의혹은 차량 GPS 기록으로 확증됐습니다. KTX 요금을 청구했지만 실제로는 회사 차량을 이용했던 겁니다. 이는 단순 실수가 아니라 계획적 사기 행위로 판단됐죠. 금액으로 따지면 총 350만 원 정도였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직원이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셈이었어요. 재훈의 경우는 더 심각했습니다. 회사 차량을 사적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블랙박스와 GPS로 명확히 입증됐어요. 업무 시간에 모텔 지역으로 차량을 운행한 기록이 여러 차례 확인됐습니다. 회사 자산인 차량에 기름값까지 회사 법인카드로 결제했죠. 이는 회사 자산 횡령에 해당하는 중대한 위반 사항이었습니다. 재훈도 수연처럼 제대로 된 해명을 하지 못했어요. 증거가 너무나 명확했으니까요. 위원회는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개인적 관계는 징계 사유가 아니었으니까요. 대신 업무 규정 위반과 회사 자산 오남용에 집중했습니다. 이는 더 강력한 징계 근거가 됐어요. 불륜이라는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명백한 규정 위반이었으니까요. 어떤 직원도 두 사람을 옹호할 수 없었습니다. 회사 돈을 부정하게 사용하고 근무 시간에 이탈한 건 변명의 여지가 없었죠. 징계위원회의 결론은 신속했습니다. 수연과 재훈 모두 즉시 해고 처분을 받았어요. 사유는 중대한 복무 규정 위반 및 회사 자산 부정 사용이었습니다. 통상적인 징계 절차에서 가장 무거운 처벌이었죠. 두 사람은 같은 날 같은 시간에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인사팀은 즉시 사내 메일로 징계 결과를 공지했어요. 이름은 가렸지만 소속 부서와 징계 사유는 명시됐습니다. 마케팅 2팀 소속 직원 2명 복무 규정 위반으로 해고.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회사 안에서는 이미 다들 누구인지 알고 있었어요. 같은 팀 동료들은 충격을 받았죠. 그렇게 업무를 잘한다고 평가받던 두 사람이 사실은 회사를 속이고 있었다는 사실에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특히 함께 일했던 팀원들은 자신들도 피해자라고 생각했어요. 두 사람이 외근을 나간 동안 남은 업무는 다른 팀원들이 떠안았으니까요. 동료들의 시선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민주는 집에서 수연을 기다렸습니다. 그날 저녁 수연은 평소보다 2시간 늦게 집에 돌아왔어요. 짐을 든 채였습니다. 회사에서 개인 물품을 챙겨 나온 거였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수연의 얼굴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화장은 다 지워진 상태였어요. 민주는 소파에 앉아서 수연을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수연은 민준의 시선을 피하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음 날부터 수연은 집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재훈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내도 답장이 없었습니다. 재훈도 자신의 처지를 수습하느라 바빴던 겁니다. 수연은 그제야 현실을 깨달았죠. 회사라는 울타리가 사라지자 두 사람의 관계도 의미를 잃었습니다. 함께 일한다는 핑계가 없어지니 만날 이유도 없어진 거예요. 수연이 믿었던 특별한 관계는 사실 회사 시스템에 기대어 있던 허상이었습니다. 업계 내에서도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케팅 업계는 생각보다 좁았어요. 수연 회사의 협력업체 직원들이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복무 규정 위반으로 해고됐다는 사실이 알려졌죠.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아니었지만 출장비 부정 사용이라는 키워드가 따라다녔습니다. 업계에서 신뢰는 가장 중요한 자산이에요. 한번 무너진 신뢰는 쉽게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수연과 재훈이 다른 회사에 이직하기는 어려워 보였어요. 재훈의 상황은 더 나빴습니다. 회사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특히 문제가 됐어요.
회사는 재훈에게 차량 사용료와 유류비를 청구했습니다. 법적 조치도 검토 중이라고 통보했죠. 재훈은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큰 타격을 입은 겁니다. 수연에게 연락하지 않은 건 자기 문제 해결에 급급했기 때문이었어요. 서로를 위한다고 믿었던 관계는 위기 앞에서 너무나 쉽게 무너졌습니다. 민주는 이 모든 과정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복수하려고 한 건 아니었어요. 단지 잘못된 행동에는 합당한 대가가 따른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수연과 재훈은 회사 시스템을 이용해서 완벽하게 숨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 시스템이 오히려 두 사람을 무너뜨렸습니다. 기록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고 증거는 모든 것을 증명했어요. 민주는 다음 단계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는 수연이 해고된 지 일주일 후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소에서 준비한 서류를 법원에 제출했어요. 소송 사유는 명확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였죠. 민준이 준비한 증거는 빈틈이 없었습니다. 모텔 출입 사진 차량 블랙박스 영상 출장지에서의 동선 기록, 신용카드 사용 내역 위치 추적 자료까지 모든 것이 갖춰져 있었어요. 변호사는 이 정도 증거면 수연이 유책 배우자로 인정받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재판은 신속하게 진행될 거라고 예상했죠. 소송장을 받은 수연은 그제야 모든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회사 감사가 우연이 아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민준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고 철저하게 준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수연은 패닉 상태에 빠졌죠. 회사에서 해고당한 것도 모자라 이혼까지 당하게 생긴 겁니다. 수연은 급하게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받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내도 읽지 않았습니다. 카카오톡도 차단되어 있었죠. 수연은 집 앞에서 기다렸지만 민준은 다른 곳에 묵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민준의 회사 앞에서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퇴근 시간에 맞춰 나타나서 대화를 시도했어요. 민준아, 한 번만 이야기하자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수연을 완전히 투명인간 취급했죠. 수연이 앞을 막아서도 옆으로 돌아서 지나갔습니다. 눈도 마주치지 않았어요. 수연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수연은 민준의 뒷모습을 보며 주저앉아 울었지만 민준은 단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미 민준의 마음속에서 수연은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된 거였어요. 재판 준비 과정에서 수연은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도 딱히 해줄 말이 없었어요. 증거가 너무나 명확했으니까요. 민준 측 변호사가 제출한 자료를 보고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정도면 항변할 여지가 거의 없다고 했죠. 재산 분할에서도 불리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위자료도 상당 금액 지급해야 할 거라고 했어요. 수연은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죠. 첫 재판 기일에 두 사람은 법정에서 마주쳤습니다. 수연은 초췌한 모습이었어요. 해고된 후 한 달 넘게 집에만 있었습니다. 구직 활동도 제대로 하지 못했죠. 업계에 퍼진 소문 때문에 이력서를 내도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재훈과도 완전히 연락이 끊긴 상태였어요. 재훈은 자기 문제 해결에 급급했습니다. 회사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고 부모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처지였죠. 수연에게 신경 쓸 여력이 없었던 겁니다. 함께 미래를 약속했다던 관계는 허무하게 끝났습니다. 민주는 법정에서도 수연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가 증거 자료를 검토하는 동안 민주는 정면만 응시했어요. 판사가 수연에게 변론할 기회를 줬지만 수연은 제대로 말하지 못했습니다. 잘못했다는 말만 반복했죠. 하지만 민준의 표정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제출된 증거를 검토한 후 수연의 유책을 인정했어요. 이혼 사유가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산 분할 비율도 민준에게 유리하게 책정됐죠. 위자료는 5천만 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수연은 고개를 떨구고 눈물을 흘렸지만 민준은 끝까지 무표정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법원을 나서는 수연의 뒷모습은 처량했습니다. 혼자 터벅터벅 걸어가는 모습을 민준은 멀리서 지켜봤어요. 하지만 어떤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동정심도 미련도 없었죠. 그저 끝났다는 안도감만 있었습니다. 민준은 변호사와 악수를 나누고 사무실로 돌아갔어요. 일상으로 복귀할 시간이었습니다. 수연과 보낸 3년이라는 시간은 이제 과거가 됐습니다. 잊고 싶은 기억으로 남을 거였죠. 수연은 이혼 후 원래 살던 집에서 나와야 했습니다. 집은 민준의 명의였고 재산 분할 결과 민준이 소유하게 됐어요. 수연은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부모님께는 회사 사정으로 퇴사했고 남편과 성격 차이로 이혼했다고 둘러댔죠. 진짜 이유는 차마 말할 수 없었습니다. 친정 식구들도 자세히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수연의 처지가 어렵다는 건 다들 알고 있었습니다. 31살에 경력도 끊기고 이혼까지 한 상황이었죠. 재취업은 쉽지 않을 거였습니다. 민주는 새로운 일상을 시작했습니다. 이사를 했고 새 아파트에서 혼자 살기 시작했어요. 출근길도 바꿨습니다. 예전에 수연과 함께 걸었던 길은 더 이상 지나지 않았죠. 회사 동료들에게는 개인 사정으로 이혼했다고만 말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민준의 표정도 조금씩 밝아졌습니다. 배신의 아픔은 여전했지만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확신이 있었죠.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냉정하게 대처한 자신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수연의 삶에는 더 이상 함께 걸어줄 사람도 돌아갈 자리도 남지 않았습니다. 회사도 남편도 재혼도 모두 잃었어요. 출근길에 나란히 걸었던 그 시간들이 이제는 악몽처럼 느껴졌습니다. 완벽하게 숨겼다고 믿었던 관계가 모든 것을 앗아간 거였죠. 수연은 친정방에 앉아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침마다 출근하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각자의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 중에 수연은 더 이상 없었습니다. 모든 게 끝났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의 대가는 혹독했습니다.